무려 9년 동안 수필집 글 2006, 2015를 출판하시고 당신의 우주라는 책을 3권을 냈습니다. 네, 현재 3번째 책은 10m짜리 그림에 지금 하고 계신데 프랑스 유학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작품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예술단체, 예술이 밥 먹여주나요라는 예술단체까지 운영하셨던 대표님이십니다. 네, 오늘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잘 들어주시고 네, 긴장 많이 되시니까 호응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인데 사실 원래 오늘 강연이 3월달에 예정돼 있었는데 그때 사람이 충분히 보이지 않았다는 비보를 듣고 정신에 빠져 있다가 오늘 다시 날을 잡고 진행을 하는데 강연이 많이 오셔서 다시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 낮에 날씨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다들 어디 놀러 가실까봐 오신다면 안 오실까봐 걱정했는데 저는 또 불금이잖아요. 이강 씨는 오늘 여기 왜 오셨나요? 친구도 그럼 좀 같이 오시는가요? 아 네. 친구 혹시 성함이 네? 교정해가지고 바로 나가면 이래요. 이래요? 아 이래? 제가 사실 왜냐면 약간 강연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예술적 대화들이라서 그걸 약간 예술이라는 장르가 수십 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예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오신 건지 혹시 다들 어떻게 오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예술적인 거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잠깐 미술 시간에 성모 잠깐 해보는데 실제 작가분들이나 그걸 생각으로 듣는 사람들의 시각이나 궁금하고 또 다른 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저희 남편이랑 저희 처음 가거든요. 아 예. 제가 추천을 해서 제가 같이 오자고 했는데 남편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이쪽을 보면 어려워하지만 보면은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도 좋아하고 그런데 혹시 이런 묘한 얕은 지시에서 어렵지 않게 일반인 전공자인 일반인 직업을 부담 없이 그리고 얕은 지식을 좀 공유해서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작품들이나 누구나 그 시선들이 조금 더 여유롭지 않을까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혹시 또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사실 제가 제 수필집 2권을 오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제가 말을 하는 시간보다는 질문을 좀 최대한 많이 받고 제가 응답하는 식으로 가고 싶어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다 저희가 처음 됐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걸고 질문을 제일 많이 해주시거나 호응이 제일 좋으신 분은 이분에게 수필집을 드리려고 최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사실 강연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술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마치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같은 질문 같아가지고 예술에 대해서 쉽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는 계속 예술 전공을 했고 이쪽에서 또 일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미묘한 어떤 감 같은 건 있어요. 어쩌면 예술이 이런 걸 수도 있겠다. 근데 또 며칠 지나서 어떤 작가를 만났을 때, 어떤 전시를 갔을 때 또 보면 그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저보다 또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사실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다들 저처럼 미술을 하시는 미술가뿐만이 아니라 공연하시는 무용가라든가 음악가라든가 심지어 뭐 비평가나 평론가 같은 분들도 예술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은 그렇게 확답을 못 해주세요. 그냥 다들 예술은 어쩌면 이런 걸 수도 있고 저건 아닐 수도 있고 이게 계속 예술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어떤 시대든지 간에 항상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예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거는 약간 시대별로 제가 크게 끊어서 예술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왜 오늘날 그런 모양이 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거든요. 마지막에는 평소 좀 궁금하셨던 것들 많이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특히 혹시 작가가 되고 싶은 분 계신가요? 미술을 전공하고 싶거나 아무도 안 계신가요? 평소 혹시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평소 작가들 어떤 관점으로 작업을 하고 하는 부분으로 질문해 주시면 여기서 제가 사실 예술을 설명을 하려면 너무 많은 학문적 지식들이 막 들어가야 돼요. 예술사가 알아야 되고 미학가 알아야 되고 철학가 알아야 되고 세계사 이걸 다 끌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골치 아프잖아요. 너무 금요일인데 너무 막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저도 힘들고 해가지고 좁게 강사 마냥 최대한 핵심 포인트만 몇몇 작품만 제가 집어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 이미지 잘 보이세요? 이게 어느 시대 같은가요? 네 맞아요. 원시 시대, 선사 시대 이때 약간 제가 볼 때는 여기 인쇄책방이 협동조합식으로 운영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협동조합의 시초가 선사 시대야 말고 저 때는 다 같이 나 혼자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주고 이때 선사 시대 때 바로 정치 동정 비슷하죠. 선사시대 때만 해도 예술이라는 건 오늘날 우리가 예술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뭔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그 발전해가지고 추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데 저 때만 해도 예술이라는 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예요. 기록으로서만 역할을 했어요. 지금 이 그림이 그 울산에 있는 방구대 안가예요. 자세히 보시면 어떤 게 보이세요? 네. 네, 뭐 동물들도 보이고 지금 물고기가 이거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얘네가 사실 지금 물고기가 아니고 고래예요. 사실 한반도가 고래가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옛날에 보시면 되고 사실 이 폭염 관련 어떤 역사적 사례가 하나도 안 나왔었는데 이상하셨을 정도로 이번에 이게 발견되면서 굉장히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안각한데 안타깝게도 지금 수장돼 있어요. 댐이 건설이 됐는데 물론 그때 이게 있다는 걸 모르고 건설을 했다가 이제 알아서 해보자 하고 있는데 말이 너무 많아서 지금 어쨌든 거기는 보호를 못하고 있고 수장은 좀 안타까운데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저게 안각화에 새겨져 있는 그림이고 옆에가 이제 실제로 고래적인데 지금 봐도 그렇게 별로 차이가 못 느끼시죠?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져 있죠. 범고래 무늬까지 이렇게 연도차를 내가지고 표현을 하고 향유를 해가지고 굉장히 비슷비슷하죠. 또 넘어가서 혹시 이 그림 어떻게 보이세요? 네, 맞아요. 지금 잘 보시면 이 기다를 하나 이렇게 되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도구라는 그때 지금도 쓰고 있는 그 통영할 때 전통적으로 쓰는 도구인데 작살 끝에 저걸 달아놓으면 저게 고리에 뜨면서 고래가 도망을 못 쳐요. 작살
자리에 꽂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로 끌고 오는 전통적 소형인 거거든요. 또 보시면 그 고래들도 옆에 되게 각종 다양한 동물들이 있어요. 울타리 안에 돼지, 소. 사실 지금 봐도 어느 정도 이게 무슨 동물을 그렸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거든요. 지금 사람 원시인이 돼지 같은 것을 그리고 이때 선사시대 때 그림은 항상 이런 스타일인데 어떻게 느껴지세요? 뭐 미학적으로 아름답다거나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문자, 기록의 역사. 저때 당시의 예술 그림은 그냥 오로지 그 선조들이 그냥 그 당시에는 언어가 없었잖아요. 문자도 있고 선조들이 뭔가 쌓아온 그 지식이라든가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서 남겨놓으면 대대로 그 후손들이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도착할 수 있고 어떤 동물이 있고 오로지 기록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저때 당시만 해도 예술 표현의 가장 큰 특징은 아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는 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 마치 그 회사 심할수 있듯이 사실 굳이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자, 어느 시대가 있어요? 어딘지 다 아시죠? 네, 아테네. 이때가 이제 고대 시대인데요. 고대 시대 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문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어떤 것들이 있죠. 뭐 정치라든가 법체계라든가 의료, 복지, 교육 사실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이미 저 고대 시대 때 다 발현을 했어요. 물론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초보적이고 발전이 많았겠지만 지금 봐서도 사실 뭐 국가가 문명이다 싶을 정도로 이미 체계가 잡혔을 시대인데 이때 고대 시대 때 예술은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선사시대 때 제가 아까 예술 어떤 역할로 있다고 했었죠? 네, 사실을 기록하는 문자로서의 역할. 근데 저 시대에 이미 문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언어도 사람들이 하고 예술이 더 이상 굳이 기록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술의 역할이 바뀐 게 저 고대 시대 때 가장 우리 인간을 강력하게 사로잡았던 것은 신이에요. 신화 아니면 그 어떤 매개체로서 예술이 역할을 바꿔요. 저 때의 예술은 뭔가 굉장히 성스럽고 함부로 이렇게 분적할 수 없고 뭐 교회라든가 그런 데랑 가야만 좀 걸려있고 궁정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 그래서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그 화가가 그림인데 이게 그 성경에 보면 미켈란젤로 전문가 마리아한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할 거다라는 그 일화가 있어요. 그걸 이제 마리아가 받아들이면서 예수가 이제 잉태되는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서 이 주제로 굉장히 많은 저때 당시 화가들이 작품을 남겨놓았어요. 거의 뭐 1인당 한 점 정도 가 있을 정도로 이제 미켈란젤로 그림의 가장 레오나르도 작품이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많이 보셨죠? 네, 이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탈리아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있는 아담의 신조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시죠? 아담은 기독교에서 인류 최초의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과 신이 없어 접촉하는 그 순간 지금 고대 시대의 이 신격화도 정말 성스러운 예술의 역할이 수세기를 걸쳐서 중세 시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중세 시대까지 예술은 항상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성스럽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존재.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어서 엄청 큰 문화 혁명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혹시 다시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문화 대혁명이 쉽게 말씀드리면 한 번더 표현을 해드리자면 르네상스가 뭐냐면 항상 뭔가 신이 중심이 됐던 이 세계가 이제 내 신경이 무너지고 인간 중심이 되는 시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그 미켈란젤로 그림을 그렸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르네상스 시대를 겪으면서 그리게 되는데
이근이 왜 항상 유명하고 미술 얘기를 나온 이유가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그냥 어떤 여자의 수상한데 그때 당시에는 원래 저 자리에는 천사나 신이 있어야 됐었거든요. 아니면 뭐 아무래도. 근데 일반 어떤 한 여성이 가만히 앉아서 신의 미소를 지으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느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얘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라는 조각품이에요. 다비드는 성경에서 원래 그냥 양치기 소년이에요. 신에게 복종하는 조그만 양치기 소년인데 그 소년을 미켈란젤로가 뭔가 굉장히 늠름하고 강인함이 느껴지는 또 남성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변 어떤 청년의 모습. 심지어 이게 받침대까지 닿으면 크기가 한 대략 5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5m에 우리가 어떤 조각상을 보면 위압감 같은 게 느껴지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엄청나게 위압감 느껴지니까 어떤 항상 뭔가 신에게만 허락이 됐었던 그 성스러운 위압감 이런 게 인간으로 넘어온 시대예요. 그러다가 저게 한 19세기까지 거의 몇백 년을 계속 이어지는데 19세기가 20세기에 들었으니까 이 화가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의 추상화를 그렸어요. 근데 솔직히 아무나는 안 그렸을 거예요. 뭔가 이름 있는 귀족이라든가 왕족 아니면 부유한 어떤 상인 이런 걸 그리다 보니까 예술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전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나 어떤 돈의 힘 이런 것을 좌지우지보면서 예술가들이 사실 나는 뭔가 인간적인 것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자꾸 뒷말이 나오고 뭔가 억압을 받으니까 나온 게 추상화예요. 이제 이때부터 다들 어려워하세요 예술을. 추상화는 쉽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운동이에요. 어떤 운동이냐면 우리 더 이상 성스러운 어떤 종교화도 그리지 말고 우리가 알만한 인물이나 풍경도 그리지 말고 오로지 비약적인 것만 찾아서 그리자.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인물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해체시켜요. 굉장히 구상적인 요소들로만 각각을 채우는 게 추상화예요. 혹시 누구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때 중세시대 때 모나리자와 예술이 엄청난 차이점이 있죠. 누군지 몰라요 일단. 그림 작품명은 나오겠지만 혹시 이 아까 아시나요? 이 작품은 칸딘스키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거 이 세 작품을 보시면 난해하죠. 뭘 그린 건지 모르겠고 형태나 모색도 다 깨져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넘어왔던 이런 기록의 예술에서 종교의 예술 그리고 인간적인 예술에 대한 모든 반란을 이때 19세기, 20세기 때 화가들이 일종의 도전장만 내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미학적으로만 기억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현대 시대가 와요. 20세기 초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사람의 교육을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화가들, 이때 예술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 작품들 보시면 너무 난해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좀 멀리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재미도 없고 그래서 약간 장난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그 마셀 디샴이라는 프랑스 작가인데 아까 그 모나리자 그림을 이렇게 코스를 그렸어요. 그리고 이 작품명이 LH55Q예요. 근데 이제 프랑스어로 말장난을 한 건데 일라우쇼 Q라고 지금 그녀는 엉덩이가 뜨겁다.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속어인데 성적으로 뻗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옛날에 정말 집이 부유한 어떤 한 여인을 농락을 거죠. 계속 보시면
페르난도라는 화가가 모나리자를 다시 그리고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려놨죠. 이거는 앤디 워홀이 그린 거예요. 언뜻 보면 그냥 어느 국내 골목 어귀 이렇게 벽에 불법을 붙어있는 홍보 전단지 마냥 그냥 마구잡이로 막 소비를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옛날 미술에 대해서 농락을 하는 작가예요. 현대미술 작가. 계속 보시면 앤디 워홀 가장 대표 작품들인데 저 끝이 이제 마돈나고 핀베스트 슈퍼에 가면 그냥 있는 우리나라 뭐 오두기 숲처럼 그냥 달러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혀 그 누구도 예술이 될 수 없었던 존재 아니면 사물인데 그냥 저런 거를 막 그림을 그려서 갤러리에 걸어보는 거. 그 다음 이거는 뭘로 보이세요? 네, 소변기예요. 남부 소변기를 이렇게 뒤로 엎어서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보면은 샘이에요, 샘. 이건 어떤 걸로 보세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 침대예요. 그 영국의 여성 작가인데 그냥 자기가 실제로 방에서 쓰던 침대를 주변 쓰레기와 함께 같이 그냥 전시장에 놨어요. 왜 이렇게 그나마 작품들을 솔직히 좀 우스꽝스럽죠. 이거 어떻게 작품이 될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 사물로만 보자면 어이도 없을 거고 그냥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그 과거의 예술들이 어땠는지를 생각하면은 그냥 이 침대와 이 소변기와 그처럼 핀베스트나 뭐 그냥 어떤 연예인 달러 화폐 단위 저런 기호들이 미술관까지 오기까지 제가 지금 굉장히 빨리 얘기를 했지만 수천 수만 년이 걸렸고 그 와중에 또 엄청난 논란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지금 이 작품들도 그때 당시에 발표됐을 때는 논란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평하는 평론가들한테도 좀 비난을 많이 받았던 작품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장설적, 역사적인 작품들로 남아서 한 포인트를 찍은 작품이거든요. 이것들 이제 우리가 현대 예술이라고 하는데 요즘 미술 사주가 조금 바뀌어서 이 현대 예술이라는 게 시작된 게 900년대 초예요. 그럼 벌써 100년을 넘었잖아요. 우리가 과연 계속 이거를 현대 예술이라고 해야 되나 해가지고 요즘 새로운 미술 용어가 나왔어요. 동시대 미술이라고. 저 현대 예술은 이제 적대적 작품으로 나눠져있고 요즘 미술은 동시대 미술입니다. 우리가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관객과 작가들이 만드는 작품. 요즘은 동시대 미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기술이 너무 발전했죠. 기술이 너무 발전하니까 작품이 그냥 나 작품이야 그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재미없어요. 거의 소비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히 요즘은 모든 것들을 이미지나 비디오로 소비를 하잖아요. 핸드폰 특히 인스타 같은 경우 퀵 2-3초 보고 올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작품의 구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쓴 게 뭔가 고생하는 우리 작품이 이렇게 있다기보다는 아예 관객이 참여할 수 있게 상호소통하는 관계로 가자 해가지고 요즘 작품들이 청년 분들을 다 교육을 해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반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앞에 가면은 초상화 그 모나리자가 웃는다던가 요즘 전시 그 고호 전시를 한번 봤었는데 보통 전시는 갤러리 화이트 큐브라고 하거든요. 그게 뭔가 고고하게 걸려있잖아요. 조명 받으면서. 근데 그냥 이런 빔으로 그림을 쏘고 벽에다가 거기다가 이미지나 비디오, 음악, 뭐 심지어 향 이런 걸 첨가해서 막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게 장르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어제 버스 타고 천안 버스 터미널에서 딱 내렸는데 신세계 조각 사람들 보셨어요? 예. 어떤 조각 사람들 보시나요? 지금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던 게 아라리오 갤러리가 최근에 들어왔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동시대 요즘 작가들 중에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물들의 조각들이 거기 깔려있는 게 다 그 건물들의 조각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 혹시 키세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키세링 조각도 있었고 루미노스트라는 그 동시대 미술 작가 굉장히 화려한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좀 들어서 있고 그리고 가장 메인에 그 하얀색으로 한 구름 같기도 하고 굉장히 큰 조각상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는 일본 작가의 조각인데 제 뉴스를 찾아봤더니 오로지 거기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 작가가 직접 방안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집이 청량이실까요? 네. 그렇죠. 한번 시간 내셔서 거기 가셔서 조각들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옛날 조각들은 그냥 이미 완벽하게 서 있는데 그런 조각들은 그렇지 않아요. 직접 가셔서 보시고 만질 수도 있고 소통하시면서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 교감을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현대 예술 하면은 어렵잖아요. 난해하고 복잡하고.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 작품 하나만 딱 보지 마시고 그 전에 제가 굉장히 빠르게 말씀드렸던 그 선사시대 때부터 르네상스 인대까지 이 예술 역사들을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오늘 현대 예술에서 왜 작품을 이끌어 뭔가 괴이하고 장난친 것 같은지 생각하시면 약간 막 통쾌한 같은 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조금 더 현명하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 이제 이탈리아, 프랑스 여행을 가는데 방문을 간다면서 아까 실제로 시간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아라비아에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거 한 번을 보고 나면은 저도 뭐 10년이고 20년이 지나고 손상이 되고 그러면 아 그게 정말 귀한 걸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 저거 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작품이 손상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도 최대한 손상이 없게 완벽하게 우리가 보호를 하고 혹시라도 손상이 된다면 복원을 하고 이 파가 있고 작품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을 따라서 풍파를 겪고 손상되는 건 맞아. 그것도 작품 예술의 일종이다라는 파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서 되게 논란이 됐었던 게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 가시면 백낙인 중에 엄청 큰 비디오 설치 작품이 있는데 문제는 이 TV가 너무 옛날에 그 브라운관 TV다 보니까 수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부품이 없고 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이제 사장이 되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TV가 계속